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조가 단종을 상왕으로 앉히고 왕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김시습은 3일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질렀습니다. 단종 보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들이 결국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열형이라는 형을 받았죠. 그래서 목은 저작거리에 효소되고 사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세조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죠. 그런데 밤늦게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다 주워 담아서 지금의 노량진 근처에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시대의 틀을 깬 조선의 아웃사이더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천재 혹은 반항아 혹은 아웃사이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수식어가 붙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웃사이더가 된 천재. 천재로 나서 아웃사이더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의 삶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균관에 있는 사람들이 성균관 근처에 방궁리라는 집에서 공자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매월당 김시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꿈과 함께 태어난 김시습.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비범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글을 보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글도 떼기 전에 천자문부터 가르쳤던 겁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김시습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무관 출신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음서라 그래서 일종의 낙하산으로 관직에 진출한 미간 발직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의 외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시습이라는 이름은 외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집현전 출신의 아주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최치훈이라는 이분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논어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역시 기쁘지 않은가라는 구절에서 시습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족족 그걸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여기에 있는 최치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신사임당의 어머니의 외조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조와 정약용이 판결한 살인사건들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세종 때 편찬되었던 신주무언록이라는 그 책을 편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김시습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그 능력이 매우 출중했습니다. 불과 3살 되었을 때 시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유모가 집에서 맷돌로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천둥 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런 구름이 풀풀 사방으로 흩어지네. 이러니 그의 명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겠죠. 게다가 그는 아주 뛰어난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성균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균관 출신이자 예문관 수찬이었던 이계전으로부터 중용과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 출신이었던 김반에게 맹자, 시경, 서경을 배웠고요. 성균관의 겸사성이었던 윤상에게 주역과 예기 이런 공부를 10대에 벌써 다 뗐습니다. 그런 그의 명성이 어려서부터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있었는데 허조라고 세종 때 좌의정, 그러니까 정승이셨던 분입니다. 이 허조라는 분이 5살이었던 김시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써서 나를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김시습이 늙을 노자를 넣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허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조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김시습, 그 소문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김시습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사사로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지에게 김시습을 불러서 그 아이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지가 김시습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승지가 먼저 김시습에게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동자의 학문은 백학이 푸른 소나무 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구나.
그랬더니 김시습이 여기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진 임금님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다 가운데서 논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종은 크게 칭찬을 하면서 김시습에게 비단 50피를 선물로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시습의 부모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했습니다. 제주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잘 길러서 학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 장차 나라를 위해 크게 쓰겠다 했던 거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김시습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오세 혹은 오세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오세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세암의 이름이 오세 김시습이 머물렀다 해서 붙었다고 하죠. 그렇게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능력을 조선을 위해서 크게 쓰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게 김시습은 조선을 위한 충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뜻대로 이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15살에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김시습은 아버지 쪽보다 외가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시습의 공부를 위해서 성균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도 김시습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컸는데 어머니를 15살에 여의게 되죠.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는데 어머니의 3년 상중에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새장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시습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합니다. 이 시기 김시습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을 상처하게 돼요. 그리고 김시습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천재 김시습이었는데 그만 과거에 낙방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만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굳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삼각산 깊숙한 곳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갔죠.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조가 단종을 상왕으로 앉히고 왕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김시습은 3일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하면서 법명을 설잠이라고 눈설자 봉우리 잠자 법명으로 스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철원 지역에 세조를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종 보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들이 결국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열형이라는 형을 받았죠. 그래서 목은 저작거리에 효수되고 사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세조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죠. 그런데 밤늦게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다 주워 담아서 지금의 노량진 근처에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시습은 이후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관서 지역을 돌고 24살에 탕유관서록이라는 시집을 만들었고요. 관동 지역을 돌고 26살에 탕유관동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을 주유하면서 탕유호남록이라는 책을 29에 저술했죠. 그렇게 그는 전국 산천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질탕하여 명리를 즐겨하지 않고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여 다만 청빈하게 뜻을 지키는 것이 포부였다. 본디 산수를 찾아 방랑하고자 하여 좋은 경치를 만나면 이를 시로 읊조리며 즐기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하였지만 문장으로 관직에 오르기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하루는 호련히 감개한 일,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일을 당하여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는데도 몸을 깨끗이 보전하여 삼강오륜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세조를 피해서 그 당시에 불의한 이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거죠. 하지만 그가 유학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고자 하는 뜻이었고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뜻을 나타내려 함이었다. 그는 여전히 유학자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은 놓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29살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원하던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을 들렀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효령대군이 불경을 한글로 펴내는 불경 언해 사업을 펼치는데 김시습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이 열흘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이 불경 언해 사업의 교정 작업을 도와주었죠. 그러던 즈음에 세조는 원각사라는 절을 새롭게 창건했습니다. 세조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탓에 이렇게 절을 짓거나 불경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역시 효령대군이 김시습에게 원각사 낙성회에 찬시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효령대군의 부탁을 받고 원각사 낙성회에 찬시를 지어주었죠. 그런데 그 찬시를 세조가 보고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원각사 낙성식 때도 김시습을 초대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죠. 김시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시습은 절의 뒷간에 똥통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낙성식에 참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세조가 여러 사람의 청거를 받은 김시습을 등용하고자 김시습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왕명을 받고 김시습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김시습은 그 왕명을 받들지 않기 위해서 역시 똥통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을 등지고 김시습이 찾아간 곳은 경주였습니다.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고 있죠. 가보셨는가요? 경주 남산을 그 당시에 금오산이라 불렀습니다. 김시습은 이 금오산에 금오산실이라는 작은 산방을 두고 거기에서 머물렀죠.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호를 매월당이라고 새롭게 호를 지었습니다. 이 매월당이라는 것은 매와 매자, 달월자, 뭔가 유학자로서의 자신의 절개, 의지를 상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오산실에서 7년간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저술했습니다. 금오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가 거의 40이 다 되었을 즈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성동에 있는 수락산에 은둔해서 집을 짓고 폭천정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이곳 홍천정사라는 집을 짓고 이 수락산에 있는 큰 높은 봉우리의 이름을 동봉이라고 짓고 이걸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수락산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40대 후반에 갑자기 환속을 합니다. 다시 속세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결혼이었죠. 결혼하고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갑자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유학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를 잇지도 못하고 조상의 제사를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가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혼 역시도 부인이 일찍 죽게 되면서 역시 불우한 결혼으로 남게 되죠. 결국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비윤씨 사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머물렀던 수락산이 지금의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 가면 김시습을 모시는 동상과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이 수락산 근처에서 거의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학자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성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많은 인재를 등용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좋은 의견들을 들어준다고 하기에 속으로 벼슬이라도 해볼까 한 적이 있었다라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양양부사였던 유자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왜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여전히 싫어했던 세조의 편에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높은 벼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벼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또 사라졌던 거죠. 그렇게 그는 서울을 다시 등지고 강원도로 들어갔습니다. 춘천에도 머물고 오세암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곳은 부여의 무량사였습니다. 무량사에 머물다가 몇 년 후 눈을 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비석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달라고 하면서 나의 인생이라는 자신의 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뒤 나의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꿈속에 살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나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1000년 뒤에 이내 회포 알아나 주었으면 하고 그가 한평생 꿈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만 꾸다 죽은 늙은이로 적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무량사에서 승려로서 죽었지만 자신을 화장시키지 말고 근처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이 또한 승려로서의 삶도 있었지만 유학자로서의 삶 역시도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처에 시신을 묻었는데 3년 후 그의 무덤을 파보았더니 그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승려의 예법대로 다비식을 해서 화장을 했더니 그에게서 사리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김시습의 부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김시습은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동으로 천재로 태어났지만 한평생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 삶을 살았으니 역사에 그의 기록은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후세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역사에도 김시습의 이름이 적지 않은 존재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는 김시습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시습은 시대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 하면서 세상과 화합하지 않았죠. 세조의 편에 서서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단종 포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고변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김질의 장인이기도 한 정창손이 이 시기 영의정이었습니다. 그가 물러거라 하고 가마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김시습이 남루한 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정창손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창손을 욕보였죠. 정창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창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조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한명회죠. 한명회가 얼마나 한평생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명회의 압구정입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정자를 세워놓고 압구정이라 이름 붙였죠. 그리고 이 정자는 당시 명나라 사신들에게까지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압구정의 한명회는 이런 시를 적어서 걸어두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혔네. 이걸 보고 김시습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가 적은 이 시에 두 글자를 바꾸어서 시를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히네. 한명회가 이 글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김시습이 바꿔놓은 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김시습은 불의에 맞서면서 할 소리는 하면서 다녔던 이였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술에 취한 김시습을 모셔와서 자신의 집에 좋은 옷을 입혀서 비단 이불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김시습이 깨어보니 자신이 신숙주의 집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숙주가 입혀준 비단 이불 걷어차고 좋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신숙주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의 반항아로서 할 소리를 하는 사람이 김시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시습이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가 있었는데 서거정이었습니다. 서거정은 성종 때 많은 책을 편찬했던 유명한 인물이죠. 서거정과는 김시습이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했던 동기였습니다. 나이는 서거정이 15살이나 많지만요. 서거정은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출사해서 많은 일들을 조선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서거정이 지나가자 역시 남루한 옷을 입고 김시습이 서거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중이 잘 지냈는가? 15살이나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서거정 역시도 김시습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네로군 반갑네. 두 사람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서거정은 자신의 자가 강중이었습니다. 아주 강직한 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이가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거든요. 김시습의 자는 열경이었습니다. 기쁘게 관직살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시습은 관직에 나서지 않았고 강직하게 살겠다라는 서거정은 세조의 편에 서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김시습은 서거정은 왜 비난하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걸까요? 서거정은 변절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세조와 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서거정에게도 할 소리는 따끔하게 하는 사람이 김시습이었습니다. 이런 김시습을 두고 후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황 선생은 김시습을 두고 매월당은 한갓 괴이한 사람으로 궁벽스러운 일을 캐고 괴상스러운 일을 행하는 무리에 가깝지만 그가 살던 시대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의 높은 절개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 때문에 그의 절개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다. 하지만 그는 괴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곡이인은 달랐습니다. 율곡이인은 김시습을 두고 절의를 표방하고 윤기를 붙들었으니 그 뜻을 궁구해보면 가히 일월과 빛을 다툴 것이며 백대의 스승이라 하여도 또한 근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인은 김시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유학에 마음을 두었으나 불교를 실천하였다. 그는 승려이기도 했지만 유학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율곡이인은 선조의 명을 받고 매월당집이라는 김시습의 문집과 그의 일대기를 저술을 했습니다. 이 매월당집은 선조 때 활자본으로 출간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받아들여졌죠. 율곡이인은 김시습의 일대기에 김시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시습의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으나 홈에 영발하고 굉장히 호탕하다는 얘기고요. 간솔하여 위엄이 있으며 경직하여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세가 격상하여 울분과 불평을 참지 못하였다. 세상을 따라 저항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몸을 돌보지 아니한 채 방외로 방랑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산천치고 그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게 그는 한평생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유학자였지만 승려의 삶을 살았던 거죠. 승려의 삶을 살았던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원효였습니다. 그가 금오신화를 경주 남산에서 저술했던 까닭도 원효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효 스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불교를 백성들 사이에 전파하기 위해서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던 이였습니다. 그런 원효 스님처럼 김시습 역시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김시습은 시주나 받는 승려,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비단 옷을 입는 양반들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는 산에서는 화전을 일구고 땅에서는 좁은 땅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들 속에서 역시 불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처럼 불교와 관련된 많은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그랬던 그가 불교,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까지 아울렀습니다. 그의 호를 보면 유, 불, 도를 다 아울렀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월당은 유학자로서의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출가하면서 설잠이라는 법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청한자라는 호를 지었는데요. 깨끗하고 한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해동전도록이라 그래서 한국 도교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는 김시습을 한국 도교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가 통일신라의 최치원에서부터 고려시대 이명, 조선시대 김시습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교에서는 죽지 않고 신선이 된다고 합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불사약을 먹어야 되겠죠. 이 불사약을 먹어서 신선이 되는 걸 외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것을 내단이라고 해요. 김시습은 내단 수련법을 위해서 수진, 복기, 용호와 같은 책을 써서 이 도교적인 수련을 하기 위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시습은 무릇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담아도 남음이 있고
만유의 모든 현상을 포괄하여도 형태가 없다. 만상을 만들고 무리를 짓지 않으니 오묘한 근원은 비어서 막힘이 없고 고요하면서 여러 일에 드러난다. 어떤 사업에 적용하여도 그렇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이 도를 깨달아서 무의에 이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교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그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사심을 끊고 공평한 마음을 회복하여 인을 실현하고자 유학자의 길을 갔었고요. 집착을 끊어내고 나라는 실상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들이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승려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생이나 연단으로 탐욕을 끊음으로써 본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노장의 길을 걷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거정은 그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입산도 출산도 마음대로 하고 유학에도 불교에도 구애됨이 없었다. 그는 공자이면서 불자이며 노장이었고 동시에 공자도 불자도 노장도 아니었다. 김시습은 유불도가 그 근원적인 이론은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불도의 사상가이기도 했던 김시습, 그의 모든 사상의 근원에는 백성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민의라는 글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왕위에 올라 부리는 것은 백성뿐이다. 민심이 돌아와 붙쫓으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으나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기다리지 못해서 필부가 되는 것이다. 군주와 필부의 사이는 머리카락의 차이로 서로 격해 있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곡식 창고와 재물 창고는 백성의 몸이요, 모자와 신발은 백성의 가죽이요, 주식과 음선은 백성의 기름이요, 궁실과 거만은 백성의 힘이요, 세금과 물건은 백성의 피다. 그러므로 임금이 음식을 받으면 백성들도 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가를 생각하고, 옷을 입으면 백성들도 나와 같은 옷을 입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그는 유불도를 아우르고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 삶을 가장 걱정하던 이였습니다. 조선의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조선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평생 철학자로, 구도자로 자신이 공부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그를 기억하고 후대의 인물들이 그를 칭송하는 까닭 아닐까요? 세 번째는 시대의 틀을 깬 그의 저작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의 신자는 귀신할 때 신자가 아니라 새의 신자입니다. 금오산에서 새롭게 지은 이야기다 이런 뜻인 거죠. 향로에 향을 피우고 먹을 갈아 기이한 새로운 이야기를 두루 적는다 하면서 편찬해낸 책이었습니다. 원래 유학자들은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귀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가히 혁신적인 책이었죠. 이런 책이 쓰여졌으니 곧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선시대에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기도 했고요. 일본으로 약탈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1927년에 최남선이 일본에서 구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 1999년에 조선시대에 발간했던 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금오신화에는 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용궁부연록, 남연부주지 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5편의 이야기들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더라도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5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복사 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일찍부터 부모를 잃은 양생이라는 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해서 부처님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저포놀이라 그래서 윷놀이 같은 건데요. 저포놀이를 해서 제가 이기면 저에게 예쁜 처녀를 소개시켜 주세요. 양생이 내기에서 이겼고요. 얼마 후 법당에 어여쁜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생은 그 처녀와 3일 동안 사랑을 나누었죠. 그런데 3일 후 그 처녀가 떠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처녀는 외구에게 죽임을 당했던 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양생은 그 처녀의 명복을 빌고 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생이라는 선비가 담 너머에서 최랑이라는 처녀를 봤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이생이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면서 잠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최랑이 이생을 잊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렸고 그 사실을 안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게 되어서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얼마 후 홍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생은 공부하러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부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생 앞에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생은 최랑과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얼마 후 최랑이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랑은 사실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했던 귀신이었던 거죠. 이생은 최랑의 시신과 자신의 부모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고 자신도 역시 얼마 후 최랑의 뒤를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취유부벽정기, 취하여 부벽정에서 논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생이라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평양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부벽정이라는 정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시를 읊고 있자니 하늘에서 선녀 같은 어여쁜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기자조선의 기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기자조선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망국의 슬픔을 나누면서 시를 지어서 밤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처녀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홍생은 그 처녀를 그리워하면서 병이 났고요. 결국 처녀를 그리워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생이 죽고 몇 날 며칠이 흘렀는데도 홍생의 얼굴이 살았을 때 빛깔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용궁부연록, 용궁잔치에 초대를 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생이라는 인물은 글을 잘 쓰는 인물이었지만 출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속상하고 억울했겠죠. 그런 한생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용궁에 초대를 받아 간 겁니다. 마침 용궁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량문을 써야 됐었는데 그 상량문을 한생에게 부탁을 했고 한생이 멋들어지게 상량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자 용왕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한생에게 용궁 구경을 시켜주고 잔뜩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한생이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받은 선물이 그대로 옆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생은 공부를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남면부주지입니다. 남면부주에 가다. 박생이라는 인물은 과거 공부를 하던 인물이었는데요. 박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역시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꿈에서 염라대왕에게 간 겁니다. 꿈에서 지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염라대왕과 문답을 주고받았어요. 귀신에 대한 거, 윤회사상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 그런 이야기들을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박생의 아주 박식한 지식에 염라대왕이 굉장히 협조해하면서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생이 꿈에서 깨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데 몇 달 후 박생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생이 죽은 날 박생의 이웃집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염라대왕이 나타나서 내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5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기소설이라고 합니다. 현실과는 맞지 않은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하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지금 들어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습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니죠. 김시습의 한평생 불우했던 삶을 반영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면부주지나 용궁부연록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출중했지만 출세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김시습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여러 가지 제도나 인습,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사건들,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은 한평생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 희망을 놓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이 이야기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 김시습은 뛰어난 천재로 났으나 세상의 불의를 만나 세상과 화합하지 못했던 불화한 지식인으로 한평생
조선의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꿈 때문이었죠. 500년 전의 김시습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저는 김시습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꿈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꿈꾸다 죽은 늙은이가 되십시오.